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작 변신입니다. 이 소설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분량과는 달리 읽고 난 뒤 마음에 남기는 울림은 매우 큽니다. 처음 줄거리만 들으면 황당하고 기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범한 회사원 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환상소설이나 기괴한 우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카프카가 우리에게 보여주려 한 것은 단순한 기이함이나 놀라움이 아닙니다. 그는 이 충격적인 설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 가족의 사랑, 사회가 개인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쓸모를 잃은 존재가 겪는 고독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결코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더 슬픈 인물입니다.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성실한 외판원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기차를 타고 낯선 도시를 오가며 거래처의 눈치를 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와 집을 오가는 삶을 반복해왔습니다. 그 일은 그가 사랑한 일도 아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부모와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묵묵히 버텨온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과 꿈을 서서히 소모하며 가족을 지탱해온 사람입니다. 이 작품이 많은 독자들에게 오래도록 불편하고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유는 그레고르의 비극이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기보다 그가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생산적인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로 평가하곤 합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이 돈을 벌어오면 존중받지만 병들거나 늙거나 더 이상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카프카는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래서 변신은 벌레가 된 한 남자의 기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 이하의 삶을 견디고 있던 한 사람의 내면이 어느 날 외양으로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가치란 무엇인지, 가족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인간다움은 무엇으로 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음을 발견합니다. 카프카는 이 장면을 놀라울 만큼 건조하게 서술합니다. 마치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 담담하게 시작하죠. 그러나 바로 그 담담함 때문에 독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습니다. 비명을 지르거나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원인도 없습니다. 신의 저주인지 악몽의 연장인지 사회적 은유인지조차 분명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독자는 그저 결과만 마주합니다. 한 인간이 하루아침에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상황 말입니다. 그의 몸은 이미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단단한 등껍질은 갑옷처럼 굳어있고 불룩하게 솟은 배는 여러 개의 칸막이로 갈라져 있습니다. 수많은 가느다란 다리는 제멋대로 허우적거릴 뿐 제대로 몸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몸은 낯설고 움직임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인데도 자기 것이 아닌 상태. 이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몸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 갑자기 나를 배반한다면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레고르의 첫 번째 걱정이 자기 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먼저 시간을 확인하고 출근 걱정을 합니다. 지금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오늘 타야 할 기차와 회사의 눈치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카프카는 그레고르가 이미 얼마나 비인간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이 한 장면으로 드러냅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재난 앞에서도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직장이라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보다 의무와 노동을 앞세우며 살아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르는 외판원입니다. 외판원의 삶은 겉보기와 달리 지독하게 고단합니다. 새벽부터 서둘러야 하고 기차 시간에 쫓겨야 하며 식사는 제때 하지 못하고
거래처 사람들의 표정과 기분을 살펴야 합니다. 정작 자신이 원하는 생활은 거의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 일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떠맡은 사람에 가깝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집안이 빚더미에 오르자 그 빚을 갚는 책임이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 위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살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어머니가 부드럽게 그를 부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왜 아직 일어나지 않느냐고, 기차를 놓치겠다고 걱정합니다. 여동생 그레테도 문을 두드립니다. 처음에는 모두 걱정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초조함은 짜증으로 변합니다. 급기야 회사의 지배인까지 집으로 찾아옵니다. 단 한 번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 상사가 집에 들이닥치는 상황은 그레고르가 얼마나 촘촘한 감시와 압박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회사는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래 일해온 직원의 건강이나 사정을 걱정하기보다 그가 태만해진 것은 아닌지부터 의심합니다. 그레고르는 문 안쪽에서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합니다. 몸이 좋지 않지만 곧 나가겠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자신은 일을 저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미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뜻을 가지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정체불명의 소음으로만 들립니다. 이 장면은 변신 전체를 관통하는 소외의 본질을 응축해 보여줍니다. 분명 내 안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 상태.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 이해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깊이 고립됩니다. 마침내 그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엽니다. 손이 없으니 입으로 열쇠를 돌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입가에서는 갈색 액체가 흘러내립니다. 그는 이 추하고 처참한 노력을 견디며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의 첫 번째 목표는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노력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지배인은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뒤로 물러서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아버지는 적을 마주한 듯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봅니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는 지배인을 따라가며 제발 들어달라고, 자신은 여전히 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조차 공포를 자아낼 뿐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신문지와 지팡이를 들고 그를 몰아세웁니다. 짐승을 몰듯 방 안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문지방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레고르의 몸은 심하게 긁히고 찢어집니다. 그는 간신히 방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문은 세상과 그를 가르는 장벽처럼 닫혀버립니다. 그렇게 그레고르의 첫 번째 추락이 시작됩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그의 방 앞에는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우유와 빵입니다. 우유는 그가 인간일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가족은 아직 예전의 그레고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우유를 전혀 먹지 못합니다. 오히려 역겹게 느껴집니다. 대신 상한 채소와 음식 찌꺼기 같은 것에 끌립니다. 몸이 바뀌자 입맛도 바뀐 것입니다. 그는 점점 인간의 감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 그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여동생 그레테입니다. 그녀는 겁을 내면서도 오빠의 방에 들어와 먹을 것을 놓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핍니다. 금오가 두려움과 혐오로 가까이 가지 못할 때 그레테는 아직 애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레고르는 동생이 들어올 때마다 서둘러 소파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는 벌레가 되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외양은 변했지만 마음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로를 동반합니다. 가족은 이제 그레고르의 부재가 남긴 현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이었던 그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자 아버지는 다시 제복을 입고 일터로 나가고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음에도 바느질을 시작하며 그레테 역시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모두가 지치고 집안은 피로와 침묵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은 말없이 식탁에 앉고
서로를 위로할 힘조차 없이 가짜의 피곤을 견딥니다.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그 소리들을 듣습니다. 쉽게 부딪히는 소리, 한숨, 무거운 발걸음, 피곤에 겨운 몸짓대. 그는 분명 같은 집 안에 있지만 그 생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었고 적어도 생계면에서는 집안을 떠받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집 안에서 가장 숨겨야 할 존재가 됩니다. 가족 안에 있으면서 가족의 일부가 아닌 상태. 이보다 더 깊은 소외가 또 있을까요? 어느 날 그레테는 오빠가 더 잘 기어다닐 수 있도록 방 안의 가구를 치우자고 제안합니다. 어머니는 망설입니다. 가구를 치우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그레고르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 슬픕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붙들고 싶지만 동시에 그 모습을 정면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한 몸 안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레고르는 가구가 치워지는 모습을 보며 깊은 공포를 느낍니다. 책상과 액자, 침대와 의자 같은 물건들은 단지 사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가 인간이었던 기억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취를 붙잡듯 벽에 걸린 그림 위에 몸을 덮습니다. 펄모자를 쓴 여인의 그림. 왜 하필 그 그림인가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그것은 아직 인간 세계와 이어져 있다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본 어머니는 기절하고 그레테는 당황과 분노 속에서 오빠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사정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격렬한 폭력으로 대응합니다. 그는 식탁 위에 사과를 집어들어 그레고르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빗맞고 하나는 몸에 박힙니다. 그 사과는 등에 깊이 꽂혀 그를 심하게 다치게 하고 끝내 낫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 사과는 작품에서 매우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몸에 새기는 표식처럼 보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누구도 그 사과를 빼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는 계속 골마가고 아픔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제 그레고르는 단지 외면당하는 수준을 넘어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등에 박힌 사과의 상처 이후 그레고르는 눈에 띄게 쇠약해집니다. 예전처럼 방안을 누비지 못하고 벽이나 천장을 오르지도 못합니다. 식욕도 사라지고 몸은 점점 말라갑니다. 가족들은 그의 방을 거의 창고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 치워야 할 짐, 먼지가 쌓인 물건들이 그의 방 안으로 무심히 밀려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쓸모를 잃은 존재는 공간에서도 밀려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자리가 있지만 부담이 된 존재에게는 남는 방 한 구석조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가족은 3명의 하숙인을 들입니다. 그들은 깐깐하고 예민한 사람들로 청결과 질서를 중시하며 자신들이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잠자 가족은 자기 집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늘 눈치를 봐야 하고 작은 실수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르의 존재는 반드시 숨겨야 할 집안의 수치가 됩니다. 한때 가족을 먹여 살리던 사람이 이제는 체면을 망치는 불길한 비밀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연주하는 사람은 여동생 그레테입니다. 본래 그레고르는 여동생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믿었고 언젠가 충분한 돈을 모으면 음악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고된 외판원 일을 하면서도 그 꿈만은 조용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더 넓은 세계에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는 그에게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한때 품었던 희망이자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인간적인 세계의 흔적입니다. 그는 그 소리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방 밖으로 기어나옵니다. 몸은 먼지투성이이고
움직임은 느리고 비참하지만 그는 선을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카프카는 묻습니다. 음악에 감동하고 아름다움을 알아보며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며 그 존재를 정말 짐승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레고르는 마음속으로 여동생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너를 음악학교에 보내주고 싶었다고. 네 재능을 누구보다 아끼고 있었다고. 지금도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의 진심은 끝내 언어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오직 흉측한 외모만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잔혹함입니다. 진심은 남아있지만 그것을 전달할 수단은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하숙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항의합니다. 역겨운 것이 집 안에 있었다며 이런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분노합니다. 음악은 끊기고 집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금까지 그레고르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던 그레테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것을 오빠라고 부를 수 없다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 존재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변신에서 가장 비통한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단지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로와 절망 끝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레테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일을 해야 했고 집안의 무게를 나누어져야 했으며 두려움 속에서 오빠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반드시 악의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침과 생활의 압박 속에서 연민은 서서히 원망으로 바뀌곤 합니다. 그레테는 말합니다. 만약 저것이 정말 오빠였다면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이미 스스로 떠났을 것이라고. 이 말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작품 전체의 비극을 압축합니다. 인간다운 존재라면 스스로 사라져야 한다는 요구, 사랑받기 위해서는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 그리고 그레고르는 바로 그 논리를 가장 절실하게 이해하는 인물입니다. 그레고르는 방구석에서 가족들의 말을 모두 듣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그의 마음을 깊이 찌르지만 동시에 그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집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상처 입히고 외면한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지친 몸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겨우 문 안으로 들어가자 바깥에서는 곧바로 문이 닫히고 잠깁니다. 이제 그 방은 삶의 공간이 아니라 마지막 경미의 장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그레고르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가족을 생각합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가족을 위해 일하던 나날들, 여동생의 웃음과 어머니의 목소리, 아버지의 무거운 발걸음을 떠올립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마지막 생각에는 원망보다 애정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가족에게는 해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그레고르다운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고 죽음의 순간마저 가족을 위한 마지막 헌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 작품이 가장 잔인한 이유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오고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그레고르는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비명도 유언도 저주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조용해서 더 마음이 아픈 죽음입니다. 한 사람의 생이 이렇게 소리 없이 끝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아무 큰 사건도 아닌 듯 지나간다는 사실이 독자의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다음날 아침, 늙은 가정부가 그 시신을 발견합니다. 가족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안도감이 먼저 스칩니다. 물론 완전히 슬픔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더 강한 감정은 해방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돌봐야 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안도감 말입니다. 독자는 이 대목에서 깊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카프카는 바로 그 불편함을 통해 우리를 흔듭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남은 자들에게 짐의 제거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과연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날 가족은 휴가를 내고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갑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공기는 한결 가볍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니 각자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느새 훌쩍 자라 건강한 처녀가 된 그레텔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녀에게 좋은 신랑감을 찾아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전차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그레테의 젊은 몸짓은 마치 가족이 긴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독자는 그 장면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한 사람의 죽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카프카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조차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가능해졌다면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잔혹함일까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겉으로 보면 벌레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 취급을 잃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쓸모로 평가받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는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였고 회사에는 대체 가능한 부속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벌레로의 변신은 그 현실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버린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해주는 역할과 기능, 안정과 유용성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일을 잘할 때만, 돈을 벌 때만, 가족에게 도움이 될 때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모습의 그레고르 잠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위대한 이유는 그레고르가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괴물의 몸이 되었지만 잔인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의 음악에 감동했고 가족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그들이 편안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작품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존재는 오히려 그레고르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프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서 오는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에서 오는가? 사회적 역할에서 오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끝까지 이해하고 아끼려는 마음에서 오는가?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변신은 세월이 흘러도 계속 읽힙니다. 이 작품은 낯설고 기괴한 고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너무도 정직하게 비추는 잔혹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그레고르 잠자의 조용한 죽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